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력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 여성분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얄미운 시모와 그보다 더 얄미운 신우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와 가방끈이 짧았던 제가 얼마 전 에르메스 버킨백을 2개 정도 샀습니다. 이번에 여윳돈이 생겨서 샀네요. 제가 사업을 하느냐고요? 저는 회사 생활은 해본 적도 그렇다고 장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인생은 정말 그냥 한 방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옛말에 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철없던 시절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저를 임신했고 20살 때 애를 낳는 바람에 저를 등에 업고서 시장에서 일했죠. 어릴 때지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하는 칼국수 집에 가서 저녁을 항상 칼국수로 때워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 시장통에서 칼국수를 팔던 엄마는 주말에도 명절에도 일했고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곤 했죠. 저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쯤까지 봐주었다가 깜깜해지면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아주머니는 월 30만 원 정도 받고 저를 봐주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아줌마가 못된 사람이라 저를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매일 썩은 과자만 먹으라고 했고 저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고 그렇게 커서 키가 지금도 153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가난하게 낳은 죄지. 엄마, 그런 말 마. 나는 괜찮아. 너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 엄마가 고등학교까진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나 어차피 졸업하고 엄마 칼국수집 일 도우려고 했거든.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평생의 배움이 중학교로 끝나게 된다고 하니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에 엄마는 바빠서 당연히 못 왔고 저는 혼자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졸업식 다음날 저는 앞치마를 메고 바로 엄마 가게에서 서빙을 했고 거기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찍이 세상 무서운 걸 배웠습니다. 제가 야무지게 일을 하지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지 주변 상인들은 저만 보면 그랬어요. 우메, 쪼만한 애가 엄마 돕는다고 학교도 안 댕기고 그러노. 아래 그렇게 기르면 못 쓴다. 학교를 보내고 그를 가르쳐야지 나중에 엄마처럼 고생 안 하지. 와, 남의 아이를 그리 신경 쌌노? 너희들 자식이나 신경 쓰거라. 우리 딸내미는 내가 꼭 돈 많은 집 시집 보내 고생 안 시킬 거다. 엄마는 상인들이 걱정하면 항상 그렇게 대꾸하고 말았지요. 엄마는 여자는 여자가 많이 배워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무조건 시집을 잘 가서 팔자를 고치면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하도 주입식으로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저도 언제부턴가는 공부에 미련을 버리고 무조건 남자 잘 만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솔직히 중학교 졸업하고부터 집에 진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죽어라고 엄마랑 둘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가 하는 칼국수집을 물려받아서 평범하게 장사나 하면서 살 운명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칼국수집에서 평소처럼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칼국수를 종류별로 무려 3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한 사람이 3그릇을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 제가 그랬죠. 이걸 혼자 다 드시게요? 네. 제가 아침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한 그릇 드시고 또 시키시지 남을 텐데. 제가 이걸 남기면 그쪽 책임지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러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슨 먹방 찍듯이 칼국수를 후루룩 먹어 제끼더군요. 살면서 칼국수를 그렇게 빨리 많이 먹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그릇 먹는 속도로 칼국수 3그릇을 순식간에 비우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잘 먹었다. 보세요. 저 진짜 3그릇 다 먹죠? 아, 네. 정말 잘 드시네요. 제가 몇 년째 이 가게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먹성 좋은 분은 처음 봬요.
이제 그럼 저랑 사귀시면 되겠네요. 네? 저를 언제 봤다고 자꾸 그러세요? 오늘 방금 봤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여자지만 다짜고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남자가 첫눈에는 좋게 안 보이더군요. 저를 만만하게 봤다는 얘기니까요. 사실 제가 학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나름 대구 미인이란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엄마가 워낙 미인이셨고 듣기로는 아버지도 훈남이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모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주변에서는 한가인 닮은 꼴이라고 해서 고백도 나름 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없어서 화장도 안 하고 다녔거든요. 면티에 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래도 남자들 대시는 끊임없이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가 그러는 것도 그냥 다른 남자들처럼 들이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칼국수 값이 얼마라고만 얘기해 주는데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이랑 좀 틀리더라고요. 여기 100만 원 수표 드립니다. 저희 지금 100만 원 거슬러 드릴 현금이 없는데 어쩌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충전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돈에서 제가 칼국수 먹으러 올 때마다 조금씩 까세요. 다 까지면 또 100만 원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때는 그냥 별 미친놈 다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죠. 남자는 이후로 매일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오더군요. 이번에도 올 때마다 세 그릇씩 시키는 바람에 좀 놀라긴 했죠. 남자는 올 때마다 칼국수를 깨끗이 비우고는 저한테 윙크를 하고 사라졌어요. 웬 두꺼비같이 생긴 놈이 계속 칼국수를 세 그릇이나 먹고 저한테 나갈 때 윙크를 하니까 진짜 처음엔 재수가 없었죠. 솔직히 손님으로 안 받고 싶었는데 이미 100만 원이나 내고 간 터라 100만 원어치가 딱 되면 아예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00만 원어치가 거의 되던 날에 이 남자가 칼국수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죠. 이제 99만 원어치 드셨네요? 죄송한데 이제 그만 저희 가게 안아주셨으면 해요. 아, 그렇군요. 10,000원 남았잖아요. 10,000원은 돌려드릴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매일 와서 칼국수 먹겠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저랑 데이트 한 번만 해요. 무슨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저처럼 매력적인 미친놈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싫습니까? 그동안 100만 원어치 칼국수 매일 먹으러 온 거 보면 몰라요? 저 성실한 놈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나름 덩치도 있고요. 편견을 버리시고 저를 한번 만나보세요. 됐거든요. 말도 안 되게 꼬시길래 제가 황당해서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이 남자는 한동안 서 있더니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두꺼비처럼 생긴 남자는 싫고 딱 보니 그다지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보내주려고 했거든요. 남자도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가 먹은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가 지갑을 놓고 간 거 아니겠어요? 후다닥 지갑을 들고 뛰어나갔더니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요. 저는 지갑을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괜히 또 훔쳤다는 오해를 살까봐 지갑에 있는 남자의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죠. 명함을 보니 서울 땡땡땡땡 벤처회사 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돈 하나 없는 거지 한량인 줄 알았는데 명함 보고 의외네 싶긴 했죠. 그리고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군요. 저 지갑 놓고 가셨어요. 아, 저런.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나 봅니다. 가지러 언제 오실 건가요? 죄송한데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네? 아니, 잃어버리신 분이 찾으러 와야지 어떻게 이걸 갖다 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아니요. 제가 그쪽 어머님 관한 일인데 꼭 드릴 말이 있어서 그러니 지갑 좀 갖다 주세요. 네? 무슨 할 말이요? 일단 와보시면 알아요. 저는 어리둥절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이 지갑 잃어버린 사람하고 통화한 적 있어? 서울로 가져다 달라는데. 가져다 주는 게 어떻겠니? 이걸? 내가 왜? 그 사람이 가져와야지. 암만 말고 갔다 와. 조금 이상했죠. 엄마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그 상황에서는 못 간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차표를 끊고 서울로 갔죠. 지갑 갖다 주러요. 남자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꽤 크더군요. 대표이사 아모개 씨 찾아왔다고 하니 비서가 사장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의리의리한 사무실 분위기에 약간 압도당할 뻔했지만 얼른 나오려고 빨리 지갑부터 내밀었죠. 아니, 대체 이걸 왜 직접 갖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은 무슨 관련이 있고요? 결국 올라올 줄 알았어요. 뭐예요? 지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따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짜증나. 됐고, 엄마에 관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도 바로 올라가 보라고 해서 일단 오긴 왔는데. 그거요? 결혼 승낙입니다. 저랑 몇 달 뒤 결혼하실 거니까요. 장모님도 그걸 허락하셨고요. 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 길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막 따졌죠.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엄마가 진 빚을 갚아주고 칼국수집을 더 큰 곳으로 이전시켜준다고 막 꼬시면서 자기 괜찮은 사윗감이라고. 근데 마땅한 여자가 없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칼국수 시켜 먹으면서 저희 엄마 마음을 녹여놓은 거죠. 엄마는 두 번 볼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저더러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그 사람 뭘 보고 결혼하라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남자 또 없다. 성실하지 능력 좋지. 딱 보면 사윗감이야. 넌 사무실도 가봤으니 알 거 아니니.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 그 남자한테 시집 가. 엄마는 나를 팔아넘긴 거야? 내가 무슨 심청이야? 엄마가 항상 말했지. 여자는 무조건 시집 잘 가면 장땡이라고. 날고 긴다는 월급쟁이 다 필요 없다.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라고는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라면 엄마 의견을 계속 따르는 쪽이었어요. 남자 보는 눈도 엄마가 나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일단 몇 번 만나보겠다고 하고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엄마랑 딸은 보는 눈이 같은지 저도 계속 만나보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일관성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칼국수 100만 원어치 사 먹었던 게 어거지로 그런 게 아니라 뚝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게. 우리 집 정말 가난해. 알고 있지? 당신이 우리 엄마 도와줬지만 나는 결혼자금 같은 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정말이야? 그렇게 찰떡 같은 남편의 약속을 믿고 결국 결혼하게 되죠. 저는 남편이 생각보다 돈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고 결혼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도박 같은 취미도 없어서 가정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 잘 벌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한마디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있고 저는 복받은 여자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죠. 딱 시댁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댁이 그렇듯 시누이랑 시모는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더군요. 특히 남편은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데 둘 다 학벌이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서 한 명은 카이스트 연구원, 또 한 명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중졸인 저를 개무시하듯 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시누이들이 저한테 대뜸 묻는 말이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네,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그럼 유학파예요? 해외 어느 고등학교 다녔어요? 아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그럼 중졸이에요?
검정고시도 안 보고? 아휴, 언니, 중졸이라잖아. 왜 그런 아픈 데를 쑤셔? 아니, 혹시 나중에 야간대로도 나왔나 해서 물어봤지. 요즘 대학 안 나오면 취업 아예 안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영어로 샬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남편한테도 영어로 물어보고 남편도 영어로 말하고요. 저 들으라는 식이었죠. 아무리 무식해도 영어로 저 욕하는 것도 모를까봐요. 왜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자기네 욕하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얼굴은 반반한데 머리가 텅 비어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죠. 초면에 학벌로 무시하는데 요즘은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인 시대 아닌가요? 제가 듣자 하니 안 되겠어 곧바로 쏴붙였죠. 저기요, 혹시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최저시급?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왜요? 8,500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빌리면 지금 은행에 이자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아요? 대출 같은 거 안 받아봐서 모르죠. 두 분 월급 다 합쳐도 실수령액 1,000만 원 안 되죠? 한 달에 자기 손으로 일해서 1,000만 원 벌어봤어요? 나는 지금도 벌고 있거든요. 경제학 박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올해 시급도 금리도 경제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 돈으로 돈 벌 줄도 모르면서 그거 깡통 박사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시누이들은 먹던 사과를 내려놓았고 시모는 저를 놀랍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남편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 눈치를 봤고요. 근데 저는 뭐 틀린 말 한 건 없고 처음부터 무시한 건 시누이 쪽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날 시누이들은 열이 받았는지 저희랑 밥을 먹다 말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속이 다 후련했죠.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인사하는 식사 자리인데 그러면 어떡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어쩌려고. 자기도 진짜 웃긴다. 내가 무슨 면접 보러 왔니? 나더러 학력 줄줄 외라고 하고 무슨 사람 평가하듯이 그러는데 나는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 알지, 아는데 일단 엄마 허락은 받아야. 엄마 허락이 그렇게 중요하면 엄마랑 살아. 결혼은 뭐하러 하니? 그리고 저도 확 나와버렸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좀 지나친가 싶었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시무랑 시누이는 그날 아주 저를 괘씸하게 봤는지 남편한테 결혼 허락 못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결혼 깨. 차라리 잘 됐네. 뭐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고작 엄마랑 동생들한테 비빌 기냐?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나 결혼할 거야. 어머님이 당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다며.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할 거야.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자.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든든하더군요. 저는 마마보이 남편은 딱 질색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시댁살이가 싫어서 그동안 결혼을 기피해온 건데 이제 와서 제가 누구 눈치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저를 이해 못한다고 하면 남편이랑 결혼 못하는 거고요. 근데 남편이 다행히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도 못 치르고 신혼살림을 남편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못 치러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남편은 사업가라 돈은 잘 벌어서 딱히 고생은 안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집에서 낮에 혼자 있으니까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무리 결혼식을 안 치렀다지만 시댁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와서 신우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면서 인사를 제대로 해라. 그때 네가 그렇게 막말 퍼붓고 난 다음에 두 시누이들이 마음이 아주 단단히 상했어. 자존심들이 강한 애들이라. 네, 저도 좀 말이 지나쳤던 것 같네요. 이번에 만나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시모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시누이들이 명품으로 풀 착장을 하고 앉아 있더군요. 저야 편하게 입고 갔는데 저를 위아래로 쓱 스캔하더니 비웃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빈정이 딱 상해버렸지만 그날은 꼬인 걸 풀러 가는 날이니까 제가 참았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버스가 많이 늦게 와서. 언니는 차도 없어요?
오빠한테 한 대 뽑아달라고 해요. 아직 저희 신혼이라 그렇게 사치할 땐 아니에요. 차가 왜 사치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늦는 것보다 낫지?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엄마한테 얹혀 사는 것보다 낫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시끄럽다! 오늘도 시작부터 싸우는 거니? 얼른들 자리에 앉아. 저는 어차피 지고 들어갈 마음은 없었기에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모가 예약한 곳은 하필 프렌치 레스토랑이더군요. 메뉴판을 딱 펼쳤는데 제가 아는 메뉴는 하나도 없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메뉴만 잔뜩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파리에 유학할 때 먹었던 거 기억나? 그때 참 맛있었는데 이거 시켜볼까? 좋아.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언니도 어서 고르시죠. 네? 네,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혹시 메뉴판 못 읽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살면서 이런 프렌치 레스토랑에 한 번도 안 와봤을 리도 없을 테고. 어떡해. 메뉴에서 아는 게 없나 봐. 불쌍해. 여기요, 웨러? 여기 혹시 칼국수 없나요? 신우이가 그러는 행동에 시모가 빵 터져서 자지러지게 웃더군요. 두 신우이랑 시모가 저를 놀리고 있는 게 분명했죠. 웨이터는 오더니 칼국수는 없고 칼국수랑 비슷한 식감을 가진 메뉴를 추천해준다고 한술 더 뜨더군요. 그래서 제가 빡이 쳐가지고 말했죠. 저는 됐어요. 여기 기본 메뉴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지 그러니 혹시 빕스나 아웃백은 가봤으려나? 거기도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맥도날드 가요. 저는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 알아서들 드세요. 저는 원래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짝이 없는 식사 시간이 1시간이 흘렀죠. 그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쫄쫄 고팠는데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배는 고프고 슬슬 열이 받더군요. 이런 자리를 고른 것 자체가 저를 골탕 먹이려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복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안했죠. 밥 먹고 서로 운동 같이 하면 친해진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테니스 한 게임 치러 갈래요? 오, 테니스 좋죠. 저도 주말이면 테니스 치러 가는데. 언니 테니스도 칠 줄 알아요? 매일 장사하느라 테니스 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매일 주말마다 테니스 치는 거라 상관없다. 소화도 시킬 겸 한번 가보지 뭐. 네, 저도 제법 쳐요. 함께 가시죠. 사실 저는 중학교 때 3년 동안 테니스부에서 활동했거든요. 제가 키는 작지만 팔다리가 긴 편이라 테니스를 곧잘 쳤어요. 그때 선생님도 저보고 자질이 있다고 운동부에 정식으로 들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는 못했죠. 그래서 테니스로는 웬만한 사람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테니스로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시모랑 시누이 둘, 그리고 제가 2대2로 나누어 게임을 하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아니요, 1대3으로 하죠. 뭐라고? 혼자서 우리를 상대로 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건 우릴 완전히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냥 3대1로 덤벼요. 그게 편하니까.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오늘 완전 발리겠는데? 그렇게 3대1로 테니스를 쳤죠. 저는 혼자서 공을 받아내면서 가볍게 쳤어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시모랑 시누이들이 지쳐서 헉헉대더군요. 아니, 너는 지치지도 않니? 언니, 테니스 쳤었구나. 와, 뭐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원래 이 게임 시작할 때 불공평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한때 테니스 부원이었다는 걸 알 리 없는 시누이와 시모는 제가 던진 공을 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슬슬 공을 이상한 데로 쳤죠. 아파. 공을 왜 몸쪽으로 쳐요? 어머,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혼자서 공을 다 받으려다 보니. 아야, 너 지금 어디로 공을 보내니? 언니 아파요. 진짜 공 이렇게 세게 칠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잘못 나갔네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골고루 마사지 시전을 해주고 게임을 끝냈죠.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신우이랑 시모가 온몸을 주물르더군요. 저한테 공 맞은 부분이 삐끗했던 거예요. 군데군데 멍이 든 곳도 있었고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해준 거죠. 아, 참 힘든 경기였네요. 다음부터는 3대1은 치지 말아야겠어요. 언니, 이거 봐요. 멍 다 들었어. 나도 온몸이 멍투성이야.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맞죠? 무슨 소리예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공이 헛나가는 거죠. 다음에는 연습해서 올게요. 결국 시무랑 시누이는 테니스 친 다음 날까지 끙끙 앓아서 누웠죠. 그런데 이걸로도 시무랑 시누이가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못된 습관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시누이들은 하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무의식 중에서도 틈만 나면 저를 깔보고 무시했어요. 그날 사건도 평소처럼 시댁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아, 요즘 입맛도 없고 뭐 좀 맛있는 거 없니? 남들은 오빠가 결혼하면 언니가 요리도 해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배짱 좋은 언니는 시댁 와서 뭘 한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언니, 칼국수집 했다면서요. 그럼 저녁으로 칼국수 한번 맛있게 끓여줘요. 저는 오히려 아가씨들이 부엌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네요. 아가씨들은 요리할 줄 아는 거 아예 없죠? 어머, 우리야 머리 쓰는 직업이니까 몸 쓸 일이 없죠. 고급 인력은 원래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블루 컬러가 몸 쓰는 일 해주는 거예요. 몰라요? 언니가 블루 컬러인 거지, 그치? 당연하지. 중졸이 이런 박사 집안에 시집와서 이렇게 편하게 시집살이 하는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좀 편하게 해주긴 하지. 그래, 새애기 이번에 칼국수 한번 멋지게 끓여보자. 솜씨 발휘 한번 부탁해. 저는 속으로 이것들 봐라 이러고 또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뻑하면 중졸, 뻑하면 칼국수집 딸. 이러니 저를 무시하는 게 한도 끝도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희한하게 시댁에만 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지 않겠어요? 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건지 열이 받아서 이번에 제대로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칼국수를 끓였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간 사이 시댁 식구들이 또 영어로 저를 까더군요. 저보고 사기꾼이라니, 난쟁이 똥자루라느니 그런 욕이 오가는 동안 저는 묵묵히 칼국수를 끓였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식탁에 차려서 시누이와 시모를 불렀습니다. 이 냄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끓여주는 칼국수도 다 먹고 호강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들 드세요. 드시고 더 드시고요. 아, 컷! 아, 물. 야, 이게 무슨 맛이야? 퇴. 저기요, 이거 너무하잖아. 제가 칼국수에 청양고추를 갈아서 듬뿍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겨자도 쭉 풀어서 걸쭉하게 간을 더했죠. 한 젓가락 집던 시모랑 시누이, 남편은 너무 매워서 펄펄 뛰었고 그 다음 차례대로 화장실을 가더군요. 빨리 나와! 내가 더 급하단 말이야! 기다려, 나도 지금 엄청 배 아프거든.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너 이거 범죄다, 범죄! 어머님, 무슨 서운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세 분 다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제가 맞춰드리는 거죠. 두고 봐.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 지난번 테니스 때도 그렇고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죠. 좋아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복수를 했다고 의기양양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한테서 시모가 김장을 담갔다면서 김치를 먼저 오지 않겠어요? 저는 마침 김장 담그러 가기 싫었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속으로 나이스를 불렀죠. 그리고 저녁에 라면을 끓여서 김치랑 같이 맛있게 먹고 잤어요. 그런데 웬걸 김치에 뭘 넣었는지 속이 아리더니 밤새 설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119를 불렀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은 남편이 출장길에서 급히 돌아와서 병원에 왔죠.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 담근 김치 먹고. 김치? 엄마는 김치 같은 거 안 담가 먹어. 몇십 년을 사 먹었는데?
뭐라고? 이것들이 장난쳤나 보네. 당신한테 복수한다고. 동생 짓인 것 같아. 저는 설마 그럴까 하고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진짜 김치를 담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빡 속은 거죠. 진짜 그 순간의 빡침은 제가 열이 받아서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너무했어. 어떻게 하면 매일 시누이들 골탕 먹일까만 생각하고 그러니 정이 붙겠어? 맨날 고양이랑 쥐처럼 싸움이나 하지. 자기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나보다 아직도 시누이야? 편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맨날 동생들 골탕 먹이는 건 사실이잖아.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국리나 하고. 내가 결혼 잘못했어. 자기가 이딴 식으로 나올 줄 정말 몰랐네. 믿는 도끼 발등 찍혔네. 그럼 내가 꺼져줘야겠어. 알았어. 다신 나 찾지 마.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친정 엄마 댁에 가서 며칠만 있다 올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부재중 전화가 오고 시무랑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했지만 하나도 안 받았고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대구 엄마 집에 가서 하소연이나 해야겠다고 기차를 타고 내려갔죠. 근데 칼국수 집에 가니 문이 닫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365일 가게를 여는 엄마가 가게 문을 닫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옆집 상점 주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 앞에 평소에 못 보던 비싼 외제차가 도열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옆에는 정장 차림에 깍두기 머리를 한 남자들이 서 있고요.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못 가게 해서 우리 집이라고 소리 지르고 들어왔죠. 안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서 있으니까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안는 거예요.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이제야.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인사드려야. 이분이 널 낳아주신 생부야. 그 순간 제가 생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엄마를 임신시키고 수십 년 전에 떠난 생부가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처음 보는 생부는 럭셔리하게 옷을 쫙 빼입고 누가 봐도 돈 많은 회장님처럼 보였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얘기를 쭉 들었죠. 얘기를 들어보니 생부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서울로 상경해서 무역업을 했고 그걸로 수백억을 번 부자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상도 받고 이미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가만 보니 저도 TV에서 생부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TV 볼 때는 그 사람이 제 생부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이제 내가 너를 만났구나. 아빠가 너를 놔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정말 제 아빠인 거예요? 진짜예요? 돌아오신 거냐고요? 물론이지. 이제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아빠가 엄마랑 너를 다시 보살필 테니까 그동안 고생한 건 모두 보상해 줄게. 저는 그렇게 집을 가출해서 뜻하지 않게 대구에서 생부를 만나게 됩니다. 생부랑 재회하면서 그동안 결혼하게 된 과정, 지금 그 시댁살이하는 부분을 다 말하게 됐죠. 시부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혼하거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해 줄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걱정 마라. 아빠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인생에 이혼이란 사전은 없다면서 시누이들은 저한테 괴로운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자기네한테 기어 들어오라고 대놓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런데 생부의 작전은 제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어떡해? 나 지금 연구원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가 따낼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에서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게 생겼대요. 나 때문에. 나 이제 어떡해.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알고 보니 생부가 시누이 연구원 측의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회사의 모 회사라서 회장 지시로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 생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생부는 가만히 모른 척 하라더군요. 그 다음은 큰 시누이가 또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혹시 언니 땡땡땡 회사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 회사인데 왜요? 거기가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갑자기 거래를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팀장님이 나를 호출하길래 가서 얘기 들어보니 언니 이름을 얘기하면서 언니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는 영어도 못하고 고작 중졸인데 무슨 힘으로. 이것도 생부가 관련된 업체에 지시를 해서 거래를 안 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 생부의 존재를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 몰래 조용히 시누이 두 사람을 불러서 TV를 켰죠. 그날 TV 뉴스에서 제가 생부랑 같이 한 행사에 참석했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던 시누이 둘이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네. 알고 보니 회장님 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언니가 이 상황을 해결 좀 해봐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라면 무슨? 나 오빠랑 이혼하고 싶은데 오빠를 좀 설득해줘요. 나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오빠가 이혼하게 설득해주면 언니가 회사 문제 해결해줄 수 있단 말이죠? 네,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시누이 둘은 남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며칠 후 남편이 연락이 오더군요. 이혼 도장 찍겠다고요. 저는 일이 해결된 게 기뻐서 생부한테 이 사실을 전했고 생부는 다시 시누이가 있는 회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태도가 돌변해서 또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왜? 당신 정체를 알았으니까. 당신 아버지도. 뭐라고? 알고 보니 시누이 둘이 시모한테 저의 생부가 부자라는 걸 알고 절대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말을 흘린 거예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위자료를 확실히 뜯어야 한다면서 남편한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저는 또 상황이 틀어진 것 같아서 생부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랬더니 생부가 이번에도 방법이 있다고 시모를 일단 한 달 정도면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생부한테 받은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시댁에 가니까 시모와 남편 시누이가 모여있더군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젠 호락호락 안 당한다.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50억 내놔.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세요? 이거 다 두 분이 흘린 거잖아요. 어차피 언니도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한 거잖아요. 우리 덕분에. 그냥 후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로또 맞은 세금이라 할까? 그러나 저는 품속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을 시모에게 던집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다른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진이죠. 한 달 전에 생부가 저에게 말하길 너희 시모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면 분명 뒤에 먼지 피울 거라고 한 달만 사람 붙이면 뭔가 증거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 통해서 지켜보니 시모의 바람피는 현장이 덜미에 잡힌 거죠. 어머니, 그럼 제가 먼저 이혼시켜드리는 수밖에요. 너 이걸 어떻게? 어머님 이 남자와 바람 꽤 오래 핀 거 아버님도 알고 계신 걸까요? 당장 그 사진 이리 내지 못해! 야, 뭐해? 얼른 저 사진 뺏지 않고! 이리 내놔! 시누이 둘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사진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둘을 가볍게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렸죠. 시모가 제 머리카락을 뜯으려고 하길래 테니스채로 시모의 몸을 후려쳤고요. 시모가 바닥에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너 지금 나 때렸어! 사람 때렸어! 정당방위에요.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 뜯으려고 하셨잖아요. 언니 진짜 우리랑 힘으로 해볼래요? 그래, 덤벼요. 여자끼리 진짜 한번 정면 승부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시누이 둘과 2대1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진짜 볼만한 싸움이었죠. 키가 장대같이 큰 시누이 둘을 차례대로 때려 눕히는 저는 156cm밖에 안 되는 단신이었으니 시누이 둘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작은 시누이가 그새 저한테 달려들어 사진을 뺐더군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보란듯이 빡빡 찢는 거예요. 찢겨진 사진이 눈발처럼 공중에 휘날렸죠. 이걸로 문제 해결. 사건 끝. 박사님이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그 사진 빡빡 찢으세요. 제가 4번을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원본은 따로 있어요.
진짜 완전 범죄네. 무서운 여자였네 알고 보니.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시몬은 이제 모든 걸 포기했다는 듯이 저한테 묻더군요. 남편은 이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모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혼의 목적이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걸 요청했죠. 이미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혼 도장 찍게 해주세요. 당신 정말 지독한 여자다. 이렇게 악독한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나도 당신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고, 이제 그만 찢어지자. 그렇게 저는 시모의 외도를 숨기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죠. 50억을 받지 못한 시누이 둘은 저랑 남편이 이혼하는 법정까지 쫓아와서 으르렁거리더군요. 그래봤자 소용없었죠. 생부가 또다시 지시를 해서 둘은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 둘은 능력도 없으면서 시댁백으로 연구원으로 취직해 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죠. 시모는 이후에 바람피는 게 결국 시부한테 들통나 이혼을 당했더다군요.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고 말이죠. 이후로 저는 생부의 소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릴 때부터 우여곡절 많게 고생은 했지만 이제 나이 40줄이 되어서 행복이 찾아오네요. 저처럼 악마 같은 시모랑 시댁살이 때문에 힘든 분들은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연을 적었는데요. 시댁살이에 지친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기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네요. 다행히 갑질을 한 시누이랑 시모가 벌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학력이 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